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요. 이거요? 네. 네. 계속 적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선생님도 이렇게 듣고 얘기하다 왜 보면 그렇게 뭐 하시면 대화도 되죠. 할게요. 네, 편집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제 카메라가 어떤 건지 알려주셔도 꼭 그걸 안 봐요. 네네네. 아무 데나 봐요. 네네. 편집이 잘 안 됐으면 그냥 편집이 왜 이렇죠? 이제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앞으로 있을 공연 545에 출연하게 될 저희 피아니스트 분을 모시는데요. 그 소개하기 전에 타이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마시모 지자님께서 정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정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그래도 저희 부지자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이 연주를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0년도 전후에 태어나신 멋지신 피아니스트 분들, 베토벤 5개 피아노 협주곡을 그분들한테 협연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 5개잖아요. 5분을 모시고 5개의 협주곡을 하자. 그래서 5, 4, 5.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경기필이 이제 특별하게 이번 공연을 좀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제서야 소개해. 이제서야 저희 소개해드릴 연주자분 이제 본인 소개를 본인이 이제 관객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걸로 본인이 설명하는 게 뭐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용이고요. 저는 피아노를 칩니다.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제 올해 4학년으로 올라가고요. 피아노 친 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었으니까 10년 정도 더 조금 넘거나 뭐 그 정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피아노를 하셨다고요? 네네. 근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신데 네. 어떻게 10년이죠? 2, 3, 4, 5, 6,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4년. 13년. 10몇 계산이 년을 좀 하셨다. 어떻게 월반을 하셨나? 지금 좀 되게 긴장이 돼서.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실 이렇게 프로필을 제가 좀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보통 한 만 7세 이때 좀 시작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박정훈 피아니스트는 정말 이제 콩쿠르에서 많이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독특한 거는 지금 어린 나이에 이미 해외에서 많이 연주회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콩쿠르를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별로 이제 많이 와닿지 않을 테니까 약간 좀 보태가지고 조금씩. 모든 콩쿨들을 나갈 때마다 사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되게 늘 엄청 긴장해 있었던 것 같아요. 콩쿨들을 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은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사실 뭐 콩쿨 때 있었던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지나바카오 콩쿨을 1등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똑같은 홀에서 이제 초청 독주회가 있었어서 그거를 갔었는데 그 지나바카오 콩쿨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있을 수 있지만 호스트 패밀리를 해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미국 콩쿨들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호스트 패밀리가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 콩쿨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다 그러면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잘 수 있는 방이 가정집. 또 있는 그렇죠. 그런 가정집에 가정집에 게스트하우스, 네, 하숙 같은 경우요? 밥도 주나요? 밥도 주죠. 아 그럼 뭐. 하숙이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뭐 같이 식사하는 그럼요, 경우도 그럼요. 네, 같이 네. 얘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은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집에서 그렇죠. 머물 수 있을 수 있게 있게 네, 머물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의 후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숙. 네, 거기서 하숙이라고 하니까 하숙이라는 느낌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콩쿨에 있을 때도 이제 그 호스트 패밀리 똑같은 분들한테 머물다가 후년에 콩쿨 연주를 갔었을 때도 거기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 호스트 패밀리랑은 아직까지 연락을 잘 주고받고 있고 그렇구나. 좋은 관계로 남아 있어서 네,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되게 따뜻해지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그래도 저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워낙 미국은 이제 큰 강아지도 집에서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자야 했었던 방에서 그 강아지가 워낙 모든 방들을 다 돌아다녀서 이제 그 침대에서도 자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개털이 너무 많아서 개털이 너무 많아서 네, 콩쿨 도착한 날에 그거 치운다고 한 2시간 동안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그 정도는 근데 아까 전에 만 7세에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들 뭐 비슷비슷한가요? 저는 조금 독특하긴 해요. 그래요? 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음. 네, 이제 교회 다닐 때 한 6, 7살쯤에 제일 친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아 역시 누나, 네. 교회 누나. 네네네. 근데 그런 교회 누나는 아니고요. 그냥 교회 누나라는 건데. 혹시 반주했었던 누나인가요? 그런 건 딱히 아니었어요. 그거예요? 그냥 네 승부욕이 되게 강해서 어릴 때부터 되게 강해서 이제 그 누나도 승부욕이 되게 셌어갖고 서로 이제 뭐 게임을 하던 뭐 같이 운동을 하던 무조건 제가 이겼어야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피아노 칠 줄 아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당연히 피아노는 있죠, 교회니까. 근데 한 번도 쳐볼 생각도 딱히 안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칠 줄 모른다 했더니 엄청 놀리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못하냐 이래서 그때 막 승부욕이 엄청 돋더라고요. 이거 내가 한번 쳐서 이 누나보다 잘 쳐야겠다 뭐 이러면서. 피아노 그쵸, 누나가 피아노를 이제 처음 이제 치게 된 순간은 이제 그 누나였었죠. 이게 참 누나랑 모든 정말 걸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보통은 이제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그쵸.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네. 아버지가 뭐 못다 이룬 꿈을 뭐 이루기 위해서 뭐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건데 워낙 이거는 근데 굉장히 어릴 너무 때부터 독특하네. 약간 그런 음악에 노출은 되게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 아버지가 네. 클래식 음악을 아, 되게 일단 좋아하셔서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어릴 때 이제 집에 쇼팡 녹턴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 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교단이 루터교회인데 거기 이제 예배 같은 거 할 때 경우에 모든 그 세리머니마다 챈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교회 음악부터 시작해서 뭐 나름 클래식 음악은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 누나랑 계속 연락을. 아니요. 혹시 좀 보고 계신다면은 덕분에 피아노 잘 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독특하긴 하네요. 시작하기. 네, 네, 이건 네. 정말 독특한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그때 다니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어릴 때 그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그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뭐 업라이트가 있으면 그 앞판을 막 다 떼고 해머가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연습을 막 하다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1시간, 2시간씩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대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권유는 안 하셨지만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치게 된 것 같아요. 네. 박지영 피아니스트하고는 저희가 베토벤 협주곡 4번을 하게 됐어요. 4번에 관해서 저희가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연주자가 설명하는 거는 좀 이제 관객들한테 좀 다르게 와닿을 것 같아요. 5개 콘체르토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 곡을 들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베토벤 콘체르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또 고전적인 콘체르토 양식이라 하면 처음에 투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솔로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그쵸. 되는데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먼저 오프닝을 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G 메이저인데 그렇게 오프닝을 G 메이저로 해서 도미넌트로 끝나면 그 다음 화성이 B 메이저의 1도가 3도권으로 올라가면서 하늘 위로 붕 뜨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주는데 그게 너무나 특별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베토벤 심포니 네. 9개 중에 제가 4번을 제일 좋아해요. 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4번. 4번을 제일 좋아해요. 네. 4번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이 베토벤 콘체르토 4번이 써졌을 당시 이 심포니 4번도 같이 써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도 처음에 B 플랫이 이렇게 나오다가 G 플랫이 나와서 솔, 미, 파, 레, 미, 도, 레, 시, 솔 아 이거 연주자끼리. 그 G 플랫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B 플랫 도미넌트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는데 B 플랫, G 네, 플랫, 약간 그런 그거 3도권이랑 되게 아. 비슷한 느낌이 있고 우연히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양상을 띠는구나. 아,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거는 참 피아니스트의 시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휘자스러운 시각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아 이분도 곧 지휘를 하시겠구나. 아니 왜냐면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조성을 분석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자기가 어떤 그 테크닉이라던가 어떤 표현 방법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한 박자 이렇게 뒤에서 그 음악적인 그런 어떤 시선으로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심포니랑 연결을 해서 그 오퍼스 번호가 되게 가까이 있어서 음. 네. 근데 오프스 번호도 이렇게 깊게 생각을 그렇죠. 잘 안 해요. 이거 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 초장부터 정말 어스트럭이라고 네. 확 이렇게 와닿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솔로 파트가 시작되는 걸 보면 잠깐만 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좋아요. 네. 정말 이 7도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콘체르토 솔로 같으면 탄이기든 아니면 뭔가 확고한 그 화성에서 시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벌써
그래서 그래서 이제 G 메이저. G 메이저로 가는. 근데 이제 이 모듈레이션의 과정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타 다른 콘체르토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도 1번도 정말 1도에서 시작을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도미넌트에서 시작하지만 어쨌든 근데 정말 처음부터 길을 잃어버렸다가 확 G 메이저를 이렇게 열려버리는 네, 그 모먼트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1악장도 그렇고 2악장도 정말 깊은 내면의 음악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현하고 피아노하고 이게 주고받는 그 대화가 네. 이 굉장히 내면적인 어떤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네. 깊고 네. 이건 거의 현하고 피아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대화가 확실히 이제 뭔가 이제 지휘자님들끼리 하는 대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막 음악적인 아, 뭐야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기도 하고 많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주자라고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악보에 나와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지켜서 맞는 음을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1차적 역할이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작곡가가 이제 그런 화성들을 쓸 때 그 화성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든지 왜 굳이 3도권으로 써야만 했는지 또 그런 화성들을 알므로써 아무 이유 없는 음들의 정말 꽈리 같은 것들이 하나의 색깔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화성을 알게 되면.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뭔가 흐름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작곡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화성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훌륭한 해석 뒤에 이제 연습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렇게 그런 해석이 뒷받침됐으면 근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또 이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죠. 저희가 그렇게 하면 쓸 게 별로 없어요. 콘체르토 4번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제가 별로 이제 선호하지 않는 넘어야 할 등선 같은 그런 테크닉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게 되게 또 한번 저 자신을 한번 깨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그런 테크닉적인 연습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테크닉이랑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콘체르토 4번뿐만 아니라 어떤 곡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라도 테크닉적인 연습 또 음악적인 연습 이렇게 따로 뭔가 분리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두 개를 조금 더 융합해서 저는 굉장히 이거 너무 좋은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따로 나눠서 한다는 따로 개념이- 나눠서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역시 뭐랄까 저는 항상 그 테크닉과 이런 네. 음악적인 게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그 점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나눠서 여쭤본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입시를 이제 소나타 한 곡 쳤으니까 그때는 이제 항상 빠른 패시지는 뭐 붙잡고 그게 안 보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스타카토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느리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완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음악적인 음악적인 표현을 거. 이제 보통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김대린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항상 많이 해주시는데 역시. 정말 저한테 정말 탁 꽂힌 말이 뭐였냐면 붙점 연습이든 느린 연습을 할 때 보통 보면 느린 연습을 하면 조금 지루하니까 그쵸.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연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0% 그 음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네 마디를 붙점 연습을 해도 보통 한 20분씩 걸리게 되니까.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그 붙점 연습을 할 때 정말 너가 실전에서 치는 것처럼의 감각을 갖고 치지 않으면 나중에 너가 그 음악을 더딥히려 하더라도 여기서 인식 불가능이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손은 그거를 익혀버렸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 음악을 입히려고 하더라도 이 손은 이미 그렇게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입히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셔서 그분 밑에 그 좋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나오시는 아,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아닙니다. 듣는 것 같아요. 지휘자님하고 어떤 음악적인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맞나 봐요. 네, 저는 꼭 한번 나중에 영광입니다. 네, 한번 같이 네. 이렇게 두 분이 언젠가 함께 여기보다는 더 옆에 더 큰 공연장에 21번이 발투슈타인이고 예 맞아요. 23번이 열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데 그 사이에 말하자면 3번하고 5번 사이에 껴있는 네, 4번, 10번 네, 같아도 네. 3번. 근데 이거는 10분짜리고 2악장짜리에 불과한데도 오퍼스 번호가 독단적으로 딱 하나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소나타거든요. 베토벤 소나타 중에서도
특히 중기 소나타 중에서도 좀 저는 되게 아이코닉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명하지 않은 곡이지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명곡 뭐, 본인이 그걸 발굴 이제 굳이 포장하자면 내가 명곡을 발굴하겠다.